부정적이고 권위적인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고 가까이 다가갈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점이 달랐을까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공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1.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구를 잘 파악한다고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욕구를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 욕구는 재밌는 영화를 보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텔레비전이나 핸드폰,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영화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해도 어떻게 하든 다른 방법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힘들지만 분명히 여기에도 긍정적인 방법이 있을 거야. 이 말처럼 지금의 환경이나 상황들이 힘들지라도 긍정적으로 재평가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가게가 경기 침체로 많이 힘들지만 이 상황에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말합니다. 3.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만 끝나면 즐거운 여행을 갈 수 있어. 예를 들면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지만 속으로는 오늘 퇴근하고 야구 보면서 치맥이나 맛있게 먹어야겠다. 오늘 일이 좀 지루한데 그래도 이따가 퇴근하면 소개팅 하니까. 이렇게 관점을 전환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버릇은 이만하길 다행이야. 가족 중에 누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렇게 자신의 불편한 정서를 편안한 정서로 바꾸는 전략적인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이게 단지 말로만 하는 것이지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아주 효과가 큽니다.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감정을 조절하는 전략이나 정서를 조절하는 전략이 아주 뛰어납니다. 긍정적인 사고, 낙관적인 사고의 훈련이 잘 된 사람들입니다. 타고난 기질만으로는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 명랑하고 긍정적인데 부모님의 양육 태도가 긍정적이면 이런 기질이 훈련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밝고 명랑하고 긍정적인데 부모님의 부정성이 굉장히 강한 부모님이라면 이런 긍정적인 기질이 발현되지 않습니다. 신기하고 특별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기업의 팀장님이 있는데 누구도 이 팀장님이랑 일하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장님의 팀원인 남자분이 이 팀장님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합니다. 그 팀장님에게 이 남자분이 자주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였답니다. 우리가 흔히 누군가가 화를 내고 불편한 행동을 하면 피하거나 무시하려고 하지만 이분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기가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던 겁니다. 팀장이 화를 내는데 나 때문 인가로 받아들이면서 침묵하거나 말을 줄이는 게 아니라 그 팀장님께 가더니 팀장님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팀장이 처음에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하다가 그분이 자꾸 호기심을 갖고 물어보니까 팀장님도 마음을 열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팀장님이 그 남자 팀원을 정말 좋아하게 됐습니다. 이 남자분과 면담을 통해 남자분의 어릴 적 재밌었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적 집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1,000만 원을 벌어오셨다고 합니다. 집이 쫓겨나게 생겼고 학교도 갈 수 없는 지경에 1,000만 원이 그리 도움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일확천금을 얻은 가족들처럼 삼겹살 파티를 하면서 빛이 보인다. 우리 가족이 빛이 보인다. 이제 우리는 뭔가 될 것 같다. 이러면서 삼겹살 파티를 했다고 합니다. 집에 신문지를 쫙 깔고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서 그분은 그날 너무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하면 되겠구나. 방법이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분이 그때 배운 건 뭔가가 잘 되지 않았더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만큼은 자기 몸에 새겨졌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힘들 때 부모님의 역할이 기질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합니다. 본인이 좀 많이 억압된 환경에서 자랐다 하는 분들은 훈련을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가정했을 때 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
아마 대부분 제일 소중한 사람을 떠올릴 거고, 그 소중한 사람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생각하게 됩니다. 신세 한탄을 하기보다는 무엇이 가장 고맙고 좋았는지, 서로 아쉬웠던 건 없는지를 서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면 어떤 의지를 갖고 오게 됩니다. 지금 현재 행복하게 살 수 없을 만한 불행한 이유가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혼을 했거나 실직을 했거나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가족이 아프거나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이걸 개인화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때 그 사람한테 그랬는데 그때 내가 더 잘했더라면 그 사람이 나를 안 떠나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회의에 더 적극적이고 일을 더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까지 회사를 잘 다니고 있겠지? 이렇게 자꾸 불행한 이유를 자기 자신의 내부에서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침투적입니다. 가만히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불현듯 생각납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길을 걷다가도 힘들었던 사건이 막 툭툭 튀어나옵니다. 이러니까 너무 힘들게 됩니다. 인생의 긍정성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상황들이 영속성이 있을 거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은 앞으로도 이럴 거라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거는 나라서 그런 게 아니라 드라마틱한 사건이나 반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라는 걸 일단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은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거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 마음의 고통을 좀 덜어놔야 합니다. 긍정적이고 명랑한 사람 곁에 자신을 갖다 둬야 합니다. 감정은 전이 되고 옮겨가고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습니다. 본인의 행복의 빈도수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설정할 때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인 목표를 많이 세웁니다. 더 잘해보자, 고가 A를 한번 받아보자, 우리가 좀 더 즐거운 관계를 맺어보자, 이런 뭔가 향상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이것만큼은 막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자, 이 경계 목표를 많이 세우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마무리하면 사실은 그 순간만큼은 성취감과 보람과 재미와 의미와 행복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이분들한테는 약간의 안심만 있을 뿐 다시 불안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계 목표라는 건 위험으로부터 막았을 뿐이지 뭔가를 성취해서 얻는 기쁨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특징이 대화상에서 뭐가 있냐면 해석의 왜곡성이 엄청났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님 오늘 이렇게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제가 커피 한 잔 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유 우리 비님 오랜만에 만나니까 커피도 사주고 기분 좋네요. 이게 이제 오고 가는 맛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은 왜요? 왜 저한테 커피를 사요? 이거 사주고 뭐 하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말을 건네는 사람의 의도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못하고 자신의 해석 체계대로 결정내서 그냥 그걸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왜곡성이 높으면 공감력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더 힘들어지고 그런 사람 옆에는 피곤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랑은 대화 못하겠구나.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내. 쟤는 남의 말을 아주 꼬아듣는데 선수야.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듣고 있다면 나의 신념 체계가 약간의 왜곡성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현재의 사건에서만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와 비슷했었던 과거의 사건에서 그 불편함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과거에 충족되지 않았던 감정들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에도 꼬아듣거나 왜곡되게 반응되는 강도가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런 신념이 사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신에 관련된 신념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아무도 믿을 수 없다. 믿을 놈 없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이렇게 키운 겁니다. 야, 너 세상 호락호락하게 보지 마. 아무나 믿지 마. 이 세상 공짜가 없어. 막 이렇게 키운 겁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 어른이 되었을 때 누군가가 베푸는 호의에 꼬아들을 수밖에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할 것 아니면 하지 마. 결과가 좋지 않으면 과정은 다 필요 없어. 그러면 이 친구한테는 실패의 신념이 스물스물 생겨나게 됩니다. 아, 내가 뭔가 실수할지도 몰라. 그럼 아예 안 하는 게 나아. 또 어떤 사람은 네 감정 표현하지 마. 그렇게 감정적으로 굴지 마. 그러면 정서적 억제의 신념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가 감정을 표현하면 이걸 주체하지 못할까봐 두려워서 감정 자체를 표현하지 않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작은 실수도 이해받거나 용서받지 못하고 처벌받아서 자기의 신념에도 잘못한 놈은 죽어 마땅해라는 신념을 갖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방법은 되게 쉽습니다. 상대의 말을 한번 믿어보세요. 정말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생각보다 그 사람의 말이 거짓이라는 증거가 별로 없어요. 그 말을 한 번은 믿어봐라. 만약에 못 믿겠으면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라도 한번 믿음을 한번 연습해보자. 이렇게 믿음을 회복하는 거, 신뢰를 회복하는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폭력 대화를 개발한 마셜 로젠버그 박사님께서 인간의 모든 말은 둘 중에 하나다. 한 영역은 프리즈로 듣는 거고 다른 하나의 영역은 땡큐로 듣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말이 결국은 이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나도 가져보지 못했던 명품 가방을 우리 엄마한테 사줬는데 엄마의 반응이 아이고 네가 얼마나 번다고 돈 지랄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 딸 엄마 이런 거 없어도 된다. 우리 딸 열심히 돈 모아서 뭐 결혼할 때 혹은 너가 필요할 때 그때 돈을 써다오. 이렇게 해석했다면 프리즈 부탁으로 해석한 겁니다. 고맙다 엄마 잘 들게라고 해석했다면 감사로 해석이 된 겁니다. 엄마의 말을 이 두 가지로 해석해보면 자신의 감정이 상할 일은 없게 됩니다. 상대방의 모든 말을 내가 자꾸 왜곡해서 듣는 습관이 있다고 느꼈다면 상대방의 말을 부탁이거나 땡큐로 한번 바꿔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 우리는 엄마의 말에서처럼 두 가지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 하고 호기심을 갖다 보면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유를 찾게 될 것이고 상대방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안 좋은 관계였다면 좋은 관계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